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엔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또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 체크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켓 나우 코너죠. 오늘 뉴스핌 황숙혜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2주 만에 뵙는 것 네. 같은데요. 네. 한 2주 동안 보니까 뉴욕 증시는 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인데, 나스닥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5주 연속 지금 뭐 사상 최고치이긴 네. 합니다만, 다우지수가 약간 후퇴한 네. 상황이고, 뭔가 그래도 변동성도 커지고, 네. 엔비디아 독주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엔비디아 낙수 효과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 실적이 뭐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네네. 효과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 일간 흐름을 보면은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게 피벗에 유리할 것 같으면은 좀 오르고 불리할 것 같으면 좀 후퇴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경제가 랜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렌즈를 이번에 못한다는 거는 좋다는 거잖아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지루하게 노랜딩을 가는 것보다 어느 한쪽이 있는지 좀 결론이 났으면 그래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들도 그런 같은 심정이 아닐까. 저는 약간 헷갈려, 그런 지표 예, 해석들이요. 헷갈리죠. 그리고 네. 랜딩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지표는 괜찮은데 또 실물 경제, 체감하는 경제는 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괴리도 생기고 있고. 오죽하면 지표 예, 마사지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그니까요. 나오던데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피벗 효과를 좀, 그 기대감을 좀 눌러놓은 게 그 PMI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5월 제조 서비스 이렇게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데 그래프 보시면 5월 수치가 54.4로 나왔어요. 이게 25개월 내 최고치예요. 네. 예, 그리고 제조업만 보면 50에서 50.9로 그러니까 확장 기준에서 좀 더 진입하는 모습이고 서비스 PMI도 51.3에서 54.8로 꽤나 껑충 뛰었어요. 예, 그리고 고용 지표도 지금 좋은 게 주간 단위로 나오는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네. 21만 5천 건 나왔거든요. 전주 대비 8천 건 감소했고 예상치가 22만인데 밑돌았죠. 월가에서는 이게 침체가 오려면 이 수치가 한 30만 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한참 못 미치죠. 네. 그리고 제러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 초반 정도면 홈런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는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것 같은데 체감하는 실물 경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맥도날드랑 그 스타벅스 실적 얘기하면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이제 물가를 못 견디고 네. 못 견디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신용카드 연체도 예, 높아지고. 이런 신호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타겟 유통업체죠. 그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네네. 주당 2달러 3센트인데 예상치보다 3센트 모자랐고 그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이 진짜 지갑을 닫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월마트는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매출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EPS가 60센트 주당. 네. 그러니까 1년 전이 52센트였는데 꽤나 많이 뛰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는데 타깃은 못 미쳤고 월마트는 서프라이즈인데 왜 해석은 똑같이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월마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자기네 매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마트가 저가 상품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예. 소득 수준이 꽤 되는 소비자들도 지금 인플레가 워낙에 심하니까 월마트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집밥을 해먹는 외식 물가가 워낙에 비싸니까 네. 집밥을 해먹기 시작했다. 근데 고소득층이 식료품 살 때 월마트 잘 안 갔거든요. 그 홀푸드 마켓이라고 들어보셨죠? 유기농 식품 네. 매장, 이런 데를 갔었는데 월마트로 간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신호인 거죠. 그리고 월마트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월로 보면은 2월, 3월, 4월 이렇게 석 달치 실적인데 분기 전체로 보면 이게 호조로 보이지만 4월만 떼서 보면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또 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최근에 레드랍스터라는 레스토랑인데 네. 해산물을 그래도 적정 수준의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이게 새우를 무한 리필해준다 이런 프로모션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핑계고 네. 근본적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그 임대료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원재료도 계속 올랐고 운송비도 상승했고 인건비도 올랐고 모든 비용이 상승했는데 소비자들은 외식을 지금 줄이잖아요. 그래서 뭐 월마트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구조적인 여건이 레드랍스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외식업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례가 또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표랑 실물이랑은 정말 괴리가 점점점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표 보고 갈 거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매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록도 보면은 higher for longer, 고금리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고 정책 금리가 지금 제약적인가? 이런 의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은행의 총재인데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중립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중립금리 얘기도 다시 꺼내고 있고. 네. 그리고 4월 CPI 나왔을 때 월가가 엄청 반색했잖아요. 이게 3월까지 높게 나오다가 4월 코어가 0.3% 전월 대비 연율 기준으로 3.6%. 이게 전월 수치가 0.4, 3.8이었는데 떨어지니까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확인을 하면서 주가도 떴고 그랬는데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혹평을 했어요. 이걸 학점으로 따지면은 C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런 그래서 지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매파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말씀 주신 대로라면 또 식료품도 그렇고 주거비까지도 지금 안 내리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근데 실성을 보면은 네. 지금 유동성은 풀고 있거든요. 재무부랑 연준이랑. 뭐 바이백하고 예. 그다음에 그 양적 긴축 규모 자체도 예. 축소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 지난번에 제가 텍스 시즌 마감되면서 그 재무부 TGA라는 네. 재무부 일반 계정, 그러니까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GA가 예. 여기 돈이 지금 쌓여 있다.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됐고 데이터로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시중의 유동성으로 지금 공급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게 작년 네. 6월이에요. 이때 통장에 있던 돈이 6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하반기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채를 다시 발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잔액이 7천억 달러 선까지 늘어났다가 4월에 텍스 시즌 마감하면서 수치를 보니까 이게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정점에 있는 게 4월 24일인데 이때가 9,3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그랬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네요. 5월 15일에 7,060억 달러 정도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사이에 2,235억 달러가 나갔어요, 재무부 통장에서. 이게 나간 게 뭐 반도체 업계 지원도 해주고 학자금 대출 면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형태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금융권의 유동성도 늘어난 게 확인이 됐어요. 이 TGA 잔액이 9,300억 달러에서 7,060억 달러로 이렇게 떨어진 요 기간에 은행권 지급 준비금이 3조 2,717억 달러에서 3조 4,164억 달러로, 그러니까 1,500억 달러 정도 그렇죠. 늘어난 거죠. 예. 이게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만 오르는 게 아니라 밈 주식도 올랐죠. 거기다 구리값, 금값, 뭐 원자재 가격 올랐고. 예. 거기다 정크펀드까지 최근에 오르고 그러다가 그 2년 동안 비관론을 고집했던 마이크 윌슨이라는 로건 스탠리.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인데 100기를 들었잖아요. 아니요, 사실 이게 4,500, S&P 500 4,500 전망을 했었다가 지금 5,300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린 느낌도 들어요. 그쵸. 좀 안타까워 보이죠. 이런 게 유동성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준이 QT 감액하고 재무부는 바이백하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왜 지금 와서 할까 하필 그 재무부랑 연준이랑 같은 시기에 동시에 정책 공조를 유동성 풀어내는 공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선 앞두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월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선이 지금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남은 시기에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도 좀 살리고 자산 가격도 좀 띄우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속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네. 이렇게 재정과 통화를 확대해가지고 유동성을 풀어내면은 한 6개월 남짓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자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재무부나 연준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대선 지나고 나서 인플레 상승하는 거는 뭐 그때 가서 해결하자 이런 속셈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미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그 대선 끝나고 한 2025년 내년에 지금은 어쨌거나 끈적끈적하긴 하지만 네.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가서 이게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대선 이런 지나고. 얘기를 해요. 예. 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CEO가 최근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경제 경착륙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악의 시나리오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정말 대선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대선 지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까지도 그게 다이먼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안하고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그 인물이 세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제닛 옐런 예. 재무장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렇게 네. 세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옐런 장관의 입장부터 보면 네. 작년에 재무부가 그 단기물 중심으로 국채 발행을 했어요. 특히 하반기에. 왜 그랬냐면 미국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 이런 게 막 뜨겁게 논쟁을 일으키면서 기관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그러면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채권 자경단이 출몰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때 5% 넘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깨지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재무부가 이거를 좀 진정시키려고 우리 장기물보다 단기물 위주로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여름쯤에 연준보다 FOMC보다 관심을 끌었던 게 재무부가 내놓는 그 국채 발행 계획이라는 네. 그 보고서였어요. 그만큼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단기물 위주로 발행한다 이러면서 좀 진적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단기물 비중이 22%를 넘었어요. 근데 그 TBAC라는 기관이 있어요. 조직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국채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인데 투자은행, 자문사, 그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각계 그 금융회사들의 수상들이 모여가지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단체인데 여기서 제시하는 그 단기물의 적정 비중은 15%에서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넘어선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장기물을 좀 이렇게 낮추고 장기물 비중을 좀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국채는 고정금리로 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높은 금리의 30년물 국채를 발행해 놓으면 이게 한 뭐 10년 후에 금리가 떨어져도 그 높은 금리로 발행한 그 이자 비용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장기물 발행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장기물 수익률을 좀 눌러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작년에 미국의 그 국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 넘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금리로 발행된 국채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옐런의 입장은 장기물 국채 수익률을 좀 누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월러 이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월에 네. 그 시카고 대학의 부스 경영대학원이라고 있어요. 들어가기 힘든 대학원인데 MBA인데 여기서 통화정책 포럼을 열었어요. 여기서 월러 이사가 참석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S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그리고 장기물보다 단기물 위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좀 재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월가가 그 분석하기로는 이게 단기물 채권이라는 게 듀레이션 리스크가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변동할 때 연준의 자산 가치의 변동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단기물 위주로 해놓으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장기물 비중을 줄이면 수급 측면에서 장기물의 금리는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물 국제 수익률이 오르면 해외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네. 그러면 수입 물가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직 그 재무장관의 입장과 원로이사는 연준 차기 의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잖아요. 이 네네. 두 사람이 좀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두 사람의 발언들이 앞으로도 좀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예. 중간에서 파월은 어떤 입장이냐면 임기가 2026년 2월이에요. 네. 그래서 대선 이후에도 1년 이상 임기가 남는 거죠. 네. 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는 드러내놓고 지금 으르렁거렸잖아요. 지금 최근까지도. 예. 그래서 옐런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적극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고, 파월 의장도 거기에 편승해서 좀 동조를 하고 싶은데 금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지표가 안 받쳐주는 거죠. 지표가 예. 그리고 명분이 없네요. 예,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솔로몬 CEO가 올해는 피벗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골드만의 하우스 뷰도 원래 7월에 인하를 할 거라고 했는데 9월로 후퇴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주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주가 랠리는 매도 신호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바클레이스가 증시 피로감이 이제 느껴진다. 어,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 좋았죠. 진짜 네. 시총 2조 달러 되는 기업인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0% 뛰는 거는 굉장히 경이로운 실적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70%. 이게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인데 이 정도 네. 수치는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적인데, 그러면서 이제 IBD들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뭐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그 낙관론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PSR이라는 수치가, 이게 뭐냐면은 주가 매출액 비율인데 주당 매출액이라는 숫자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이 주당 매출액보다 몇 배 거래가 되는가, 이거를 보는 게 PSR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39배예요. 39인데 AMD가 11.76이에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경쟁사보다 3배 이상 높은 거죠. 거기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다 자체 칩 개발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거 엔비디아 고객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후발주자들이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매출액 그래프를 보시면 엔비디아의 매출액인데 분기별 수치거든요. 이게 네. 제가 왜 그래프로 그려서 왔냐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올수록 최근 수치인데, 보시면은 고만고만 하다가 작년 7월 분기부터 가파르게 뛰잖아요. 네. 이번에 260% 늘어난 거는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2023년 4월 분기예요. 네. 이때가 72억 달러 정도 됐었죠. 이때랑 비교하니까 이제 260%라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이렇게 큰 폭으로 뛴 건데, 7월 분기부터는 매출액 자체가 많이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네. 비교 대상 시점의 실적이 높으니까 증가율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죠. 이번처럼 이렇게 뛰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 볼 게 아니라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 주당 순이익 증가세 자체가 좀 많이 둔화되고 네.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네. 보니까
이게 뭔가 앞으로 나올 가이던스라든지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그쵸.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앞서 지금 이제 실제 지표하고 그 실물 경기하고 굉장히 괴리가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뭐 맨하탄에서 지금 스튜디오 형식의 그 원룸짜리 하나가 네. 임대료가 엄청 비싸고 네. 제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정말 집값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가 주거비 휜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랑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 섹터에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와요. 네. 그 뭐 신용카드, 오토론 할 거 없이 연체율이 계속 뛰고 있는 상태고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한동안 제가 안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1740 이렇게 번호 찍힌 건물 네. 이 건물을 담보로 그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CMBS가 있어요. 아, 예, CMBS. 상업용 부동산 저당 증권인데 이게 지금 왜 뉴스가 됐냐면 그 같은 자산을 가지고 CMBS를 발행을 해도 이게 하나의 증권이 아니고 그 뭐 만기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몇 개 트렌치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표를 보시면 트리플 A 등급 받은 거 맨 위에 거 보이시죠? 네. 트리플 A면 최고 등급이잖아요. 근데 최고 등급 채권에서 26%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네, 그리고 무디스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은 오피스 빌딩 대출 연체율이 4월에 6.4%인데 이게 2018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네. 네. 그 공실률 상승 뭐 여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펀드가 환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타우드 리츠라는 펀드가 있는데 네.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짜리니까 꽤나 큰 펀드인데 이달부터 월 환매를 순 자산의 0.33%까지 제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실이 계속 줄어들지가 않고 네네. 그리고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워낙에 크면서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부동산 펀드라는 게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임대가 잘 되고 그래서 임대 수입이 잘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을 내서 투자자들한테 원금 플러스 알파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도 안 되고 임대료도 잘 안 거치고 현금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내줄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펀드 환매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가서 환매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이게 그러게요. 신용 섹터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점점 커져서 실물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PF 대출 문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해외 부동산에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주만 하더라도 뭔가 좀 금리나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그 업종별 수익률 보면 부동산 섹터가 좀 좋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금리 어쩌면 인하가 아니라 또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다시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또 직격탄을 맞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실물 경기까지도 또 이렇게 네, 영향이 있다고 보니까 좀 추이는 봐야겠네요. 네, 네. 일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까지 올랐다면서요. 네, 22일이었죠. 네. 그 1% 찍으면서 이게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러면서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뉴스에 계속 나오고 오늘 수치를 보니까 1.02% 거래가 되던데 이게 11년 만에 뭐 1% 뚫은 거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죠, 사실. 일본의 부채가 GDP 대비 한 263%? 이게 작년 3월 말 수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100% 정도 되는데 10년물이 4.5% 내외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일본이 1% 선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죠. 네. 이게 일본은 BOJ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일본은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은 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리가 오르는 만큼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그렇죠. 있고, 예.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일본 주식시장이 날아가고 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지적을 했던 게 좀비 기업이었거든요. 아, 네. 예. 그 좀비 기업들이 워낙에 저금리에 자금을 계속 조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이런 한계 기업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기업 파산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그러면 실물 경기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예. 그리고 좀비 기업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은행이에요. 일본은행이 지금 QE를 하면서 자산을 사들였잖아요. 지금 국채를 잔뜩 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러면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사이에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은 손실이 확정이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BOJ의 대차대조표가 타격을 받으면 엔화가 떨어질 때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헤지펀드나 아니면 다른 기관 투자자라면은 엔화 하락에 베팅을 하고 싶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진짜 실제로 기사에 나왔던 게 얼마 전에 달러 엔이 160엔까지 오르면서 BOJ가 개입에 나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본은행이 개입해서 엔화 가치를 좀 띄워놓으니까 헤지펀드랑 개인 투자자까지 이거를 엔화 하락 베팅 기회로 삼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눈치를 채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3월에 BOJ가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엔화가 워낙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7월쯤 가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점점 이게 불발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CPI거든요. 네. 일본 거. 이게 전년 대비 YOY인데 4월 수치가 2.2%로 나왔어요. 그래서 25개월 연속 어쨌거나 2% 선을 넘고는 있는데 그래프 추세를 보면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게 7월 금리 인상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그래서 엔화에는 이런 부분도 악재죠. 그러네요. 옌이 뭔가 지금 추세를 전환하기에는 여러 여건상 어려워요. 쉽지는 연준이 않네요. 피벗이라도 해주면은 좋겠네, 네. 고맙겠는데 네. 그게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좀 지표 발표들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일단 4월 개인 소비지수 PC PC 물가가 있죠. 예, 나오고 31일에 나오고 그 전날에 GDP 속보치가 GDP. 나오고요. 예. 그리고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95%까지 진입을 했는데 PC 물가가 그 코어 기준으로 볼 때 전월 대비 0.3%, 네. 전년 대비 2.8%, 이 정도로 예상이 돼요. 이러면 이제 3월 수치랑 같은 건데 그러네요.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은 2년물이 5% 뚫고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유로존도 5월 CPI가 나와요. 네네. 근데 6월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5월 그 유로존 CPI도 좀 관심이고 27일부터 연준 정책자들 발언도 계속 이어져요. 27일에 닐 카시카리, 메리 데일리, 리사 쿡, 28일에 라팔 보스틱, 30일에 존 윌리엄스, 로리 로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연준에서 나오는 발언은 계속 시장이 주시하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가 또 네.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겠네요. 네, 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